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7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0조까지 PPT 자료 10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2차 시에서는 11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조금 개괄적으로만 이제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찾아봐도 되고요. 이 수업에서는 좀 개괄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제 전문적인 국어 의문론, 음성학 지식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1쪽에 보면 이제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만들어지는 데는 지난번에 이제 전사법과 전자법의 그 말하자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조율이 되어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6주차에서 한번 말을 했다시피 로마자 표기에서 자음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그 모음의 개수가 우리와 일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음은 그쪽은 5개밖에 안 돼. 우리는 모음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자음의 숫자는 더 많아서 자음은 우리한테는 지금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기본적으로 1대1 대응, 기호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응을 했을 때 그 전환이 가장 수월한 것이잖아요. 그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사소리, 이제 평음이죠. 된소리, 경음, 거센소리, 격음, 혹은 유기음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한국어는 평음, 경음, 유기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삼각 대립을 보이는 그런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메이저 랭귀지라고 하는 사용 인구수가 많은 언어의 경우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뭐 어떤 차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유성음, 무성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유성음은 우리가 이렇게 성대의 진동을 이용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음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 진동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한국어는 성대 진동이 음소의 구별, 즉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그 음소로서 구별되는 성대 진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대의 크기예요. 성대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평음, 경음, 유기음이 즉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대의 크기가 거의 닫혀 있는 것은 이제 된소리, 성대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거센소리, 성대가 이제 어중간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성대의 긴장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이제 예사소리가 돼요. 이거는 뭐 지금 이 수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성대의 진동을 사용하는 경우와 성대의 크기로 변별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 한류와 언어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어 교육하고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메이저 랭귀지였던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를 배울 때는 우리에게는 음소적 변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유무성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면 반대로 외국인은 어떨까요? 평음, 경음, 유기음, 즉 예사소리, 거센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를 구별해서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가 아니라 풀고기가 되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비빔밥이 아니라 피빔밥이 되기도 하고 삐빔밥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역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본어나 중국어만 해도 자음은 유무성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의 개수에서도 일반적으로 오모음인데 우리가 몸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자음의 그런 어떤 분류 체계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우리가 잘못 말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한글이 쉬운 거예요. 문자가 쉬운 것이고요. 음절 구조도 복잡하고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도 상대적으로 좀 덜 보편적인 면이 있어서, 특히 서구권에서 인도 유럽 어족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데 유리한 사람은 몽골 사람, 터키 사람, 일본 사람,
일단은 문장 구조, 특히 뭐 터키랑 몽고 사람들은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비정상회담에 이제 터키 사람 나오면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장 구조에서 이제 워드 오더라고 하죠. 어순이 같으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 없이 이제 발화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로마자는 기본적으로 K 대 G, T 대 D와 같이 유성 무성의 변별을 가지고 있는 문자 체계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역의 문제입니다. 한국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이제 우리 한글 표기를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특히 한글 표기 가운데 뭐 예를 들면 고기가 있다. 고기가 있다 그러면 음성적으로 우리가 음소적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고기 했을 때 이름절의 기억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와 그 다음 이음절의 기억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지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제2음절의 고기의 기는 유성음화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진 못해요. 음성적인 차원이고 음소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로도 변별되지 않은 거예요. 음소 문자니까. 자,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성음화 되는 애들은 유성음 표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고민이 있는 거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전자법을 쓴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전사법이면 어떨까요? 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무성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 될 경우 이를 표기에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모음이 5글자밖에 안 되니까 로마자에 1대1 대응 안 하는 아이, 오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네, 두 문자를 모아서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 문제. 근데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떻게 모아서 쓸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경우 지금 선생님 이름도 2호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2호여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형태음소적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여 표기할 것이냐. 형태음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가고 해도 유성음화도 일어나고, 그렇죠? 먹는 하면 비음화가 일어나고,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소가 바뀌죠. 그런 것을 형태음소적 변화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형태소 혹은 단어들이 막 결합할 때 발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발음 변화를 전사법이라면 독립문의 예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반영하고 있는데 전자법은 반영을 안 하겠죠. 그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이 네 가지가 로마자 표기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전사법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어느 정도 전자법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 이후에 크게 그 세 가지 이제 큰 여러 가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그런 제안이 있고 개정 작업이 있고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 로마자 표기법이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12쪽에 보이는 맥퀸이라고 하는데 외래어 표기법이 맥퀸이에요. 발음은 맥퀸 같은데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로마자 표기법이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은 이제 외국말을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거죠. 외래어 표기법에서 맥퀸 라이샤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오래된 것이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거, 이 책에는 미국의 대학 교수인 그 맥퀸과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1939년에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못 살던 시절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종으로 지금과는 달리, 지금 한국어는 사실 이미 살짝 레드오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 교육 공부했을 때 이제 서울여대 여러분들 선배 내 제자죠. 그 친구가 08학번인데 석사만 마치고 베트남에 가서 학과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더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귀국을 해서 지금 외대 그 한국어 교육
교육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에도 계속 말하지만 이미 한국어 급수 6급 가운데 4급을 채워서 국내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교육을 받은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미 한국어를 가르쳐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배워서 프랑스어 선생님한테 프랑스어 배워서 외국에 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약간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블루오션은 뭘까요? 문화죠.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한국학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대중문화든 뭐 아니든 이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선생님도 근데 뭐 국문과 교수가 말하면 요즘은 뭐 인문대 교수가 말하면 콧등으로도 안 듣는 시절이라 네, 뭐 참 안타깝지만 네, 뭐 모조리 다 그 뭐랄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보니까 공학적인 것에 모두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배워놔야 하고 자신의 무기를 갖춰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전공이든 인문학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의성을 만든 우리 인간이니까요. 오늘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우리가 그 중세 그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성의 어떤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라는 말이 불어로 흐네트르, 네트르라는 말이 태어나다거든요. RE는 영어랑 똑같아요. 다시 태어나. 뭐가 다시 태어나냐? 인성이 다시 태어나. 신성이 아닌 인성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지금 정보화와 기계화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나는 방법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인본주의의 부활이 아닐까.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무기가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무기가 창의성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얘기가 딴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맥킨라이 샤워 시스템을 소개를 하면 이분들은 블루오션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건 뭔지 모르는 거를 건드렸던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한글 철자를 한자 한자 로마자 표기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한글 철자가 발음될 때의 형태 음소로적 변동을 고려하고 음성적 정확성을 고려해 표기하는 방법이다. 결국 전사법이죠. 왜 그러냐? 이 맥큘라이 샤워 시스템은 이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학문적 대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한국어의 의문체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에게 뭐 한국어의 음운 변동 이런 거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한국어의 발음을 음성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는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도 영미학자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가끔 찾아보게 되는 링기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에서 맥큘라이 샤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속성은 뭐냐면 한국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은 분명히 의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음소가 의문, 음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만 이 표기법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아포스트로피를 많이 쓰는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주 직관적인 문장 보호라서 이런 구별 표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학자들도 맥큘라이 샤워 시스템은 좀 안 쓰고요. 네. 그 다음 1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어의 로마자법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제 이 예일 시스템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일대 교수였던 세뮤얼 E. 마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1954년에 Korean Morphophonemics라고 하는 한국어 형태음소론, 아까 형태음소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먹는에서 나타나는 비음화, 그 다음에 뭐 읽는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탈락, 뭐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는 한국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매력을 느낀 건 뭐냐면 한국어 자체보다 대부분의 경우 시작이 한글이에요. 헉, 이런 문자, 이 문자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또 그리고 5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군정, 미국 신탁을 통해서 미국에게는 한국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관리 대상 국가라고 하죠.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영미문학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국어의 음운을 분석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어의 음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음성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앞에서 나왔던 맥킨라이 샤워 시스템에서는 유성음화를 반영하는 GDBJ 이런 걸 쓰는데 예일 책에는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예일 책에는 이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반영하지 않고 한국어의 음소 체계, 한국 사람들이 구별하는 평음, 경음, 유기음만 로마자 표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자법의 속성이 조금 더 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설명만 봐도 이것이 전사법에 그러니까 전사법만으로 이루어지고 전자법만으로 이루어지고는 불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맥킨라이샤워 체계에서는 변별보호를 하지만 예일 체계에서는 변별보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별보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요. 컴퓨터 입력이나 이럴 때 되게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다 외국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사실 이제 D14쪽에 가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00년 그 7월 7일에 공표된 그 문교부 문화관광부 고시에 이제 그 국어 이름 자체가 로마자 표기법이 아니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이름 제목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로마자 표기법 개정 작업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맥킨라이 샤워 시스템과 예일 시스템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로마자 표기법을 이제 우리의 초기 국어학자들이 만들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죠. 왜 못했을까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서 우리 문자를 읽고자 할까? 누가 우리나라에 관광을 올까? 누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나 영화에 관심을 가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4쪽을 보면 이 표기법은 네, 문화관광부, 지금의 문체부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적 표기 체계로서 정부에서 고시한 4번째 표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전에 3번이나 개정 작업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문교부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문교부에서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했고요. 1959년에 한글의 그러니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아니라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공표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자법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말로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글이 아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이름도 명시적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초록색 표시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1980년에 공표된 문교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이제 뭐랄까요? 하나 빠뜨렸네요. 네, 59년이 있고 그 다음에 84년에도 지금 하나 또 문교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구별 표지를 썼어요. 그래서 경음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깨점 아포스트로피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반달표를 써서 음절의 경계를 좀 혼란스럽지 않은 것,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표시한다든가 이런 구별 표지를 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컴퓨터 입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1984년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그러니까 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맥킨라이 샤워 시스템 발음을 반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는 오늘날 2000년 7월에 네, 표기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48년, 59년, 84년 그리고 오늘날의 2000년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예일 시스템 아니면 맥킨라이 샤워 시스템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15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쪽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아는 것인데 이제 어는 이오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은은 이유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이는 AE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오이는 그 외죠. 그거는 OE로 쓰기로 했고, 요런 것들 좀 단모음 로만자 표기 헷갈리는 거 굳이 많이 틀린다면 을을 이유라는 걸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에 이제 이 을을 유로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뭐 그렇게 쓰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 기본 원칙은 이렇고요. 과거에 1984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을을 유에다가 반달 표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불편한 면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표사음, 복모음, 이중모음 로만조 표기법에서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그 앞에 있는 단모음 표기에 Y와 W를 넣어서 이중모음 표기를 한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출제할 때 많이 틀리는 오답률이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해준다면 뭐가 있냐면 뭐 있죠. 여기 보면 워가 있어요. 워가 W예요. W. 요거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요거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W예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원강대 이러면 이걸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도 많이 틀려요. 요거 UI로 쓰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요 두 개는 사실은 받으면 틀릴 일이 없는데 기억을 못하면 이제 다 틀릴 수 있는 그런 거, 이건 하나의 팁으로 소개를 하고요. 자, 자음 표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984년 표기에서는 경음 표기를 위해서, 지금 경음 표기에는 이제 KK 두 개를 겹쳤었잖아요. 그때는 경음 표기를 위해서 K에다가 아포스트로피 없겠죠. 이게 따옴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표기할 때는 유무성이 구별되는데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유무성이 아니라 K는 받침으로 쓸 때,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 할 때는 고기 할 때 두 번째 그 기에다가 유성음 표시하고 어두는 뭐 K로 쓰고 아니에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R과 L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만한 것은 뭐 쌍지읒, 치읒 같은 것들이겠죠. 네, 그거 한번 이제 봐두면 여러 가지 인증평가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선생님도 출제를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그 뭐 구급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분을 푸는 시간을 주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는데, 난이도가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난이도는 한데 난이도는 낮은데 오답률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출제자는 아주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 내긴 되게 쉽잖아. 많이 틀리고 변별할 수 있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할 만한 것들, 지금 15쪽에 이제 단모음, 그 다음 복모음, 그 다음에 자음들의 표기를 소개했는데 왜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면, 2000년에 지금 문화관광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16쪽 첫 줄입니다. 국어의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전사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는 존재하지만 인명표기나 학술용어나 이럴 때는 특수보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4년에 그 체계처럼 어깨점이라든지 아포스트로피라든지 뭐 반달표라든지 이런 것은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음은 기본적으로 이 평음이죠. 평음은 GDB로 적으나 받침소리일 때만 KTP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성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받침일 때만 KTP로 적기로 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틀리는 거고, 모음 앞에서는 R로 뭐 라라라 할 때는 R을 쓰고, 그 다음에 받침일 때 L로, 받침일 때는 당연히 R 할 때는 L로, 그 다음 리을이 겹쳐 할 때는 LL로 적는다. 그 다음 모음의 경우 어는 이유로 뭐 이런 건 아까 말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문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를 반드시 표기에 반영한다. 뭐라고 그랬죠? 의문의 환원이 중요하다고 했죠. 의문의 환원력이 중요한 표기다, 전사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동화의 경우는 종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84년은 어땠냐? 종 쓰고 로를
알로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신라도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동화를 반영한다는 거죠. 발음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니은이나 리을이 덧나는 경우도 역시 덧나는 대로. 학여울, 그쵸? 그 다음에 알약. 그래서 여러분들 알약이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뜨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게 뭐지 그래요. 왜냐면 한글 표기의 느낌과 알약으로 로마자 표기법 하면 형상이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 물론 저는 발음이 학여울인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학여울은 표준 발음이 아니니까 네, 학여울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유음화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국유음화를 반영해서 해돋이 가치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CH는 치읓이 이렇게 됐었죠. 네.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그 앞 페이지에 1, 2, 3 다음에 4예요. 이게 넘어가 버렸네. 그 다음에 유기음화의 경우인데요. 이 유기음화의 경우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우리가 그 이제 K-팝 가사들이 K-팝 노래가 나올 때 그 이제 그 로마자 표기법이 막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자 표기법이 나올 때 요게 이제 되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이유는 이제 아마 3차 시쯤에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드브스가 히읗과 결합하여 거센 소리 즉 유기음으로 바뀔 때 격음으로 바뀔 때 조코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H를 넣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코 노타 그러니까 K와 T로 쓴다는 거예요. K와 T로 쓴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딱 좋은 겁니다. 체언이에요. 체언. 소위 뭐 좀 쉽게 말한다면 명사어간이죠. 명사어간에서 그드브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히읗을 밝혀주는 거예요. 무코 지명이고 당연히 명사어간 체언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MUKHO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H가 보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근데 좀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 히읗이 앞서 있는 히읗이 선행하는 용언어가 동사 어간의 경우는 좋고 노타 이렇게 H가 보이지 않고요. 주로 지명이에요. H가 뒤에 오는 경우. 네. 이렇게 H가 표기된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된소리 표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뭐 낙동강이나 팔당은 경음이면은 우리가 이제 K 2개, 뭐 T 2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요. 경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많다 보니 경음 표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이 이걸 잘 변별을 잘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된소리 표기를 반영하냐 마냐의 문제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낙동강이라든지 팔당이라든지 네, 그냥 표기의 경음판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자, 우리가 분명히 구별 표지는 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는 붙임표, 이제 그 반각 하이픈이라고 하죠. 쓰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해운대는 만약에 지금 그 붙임표를 넣지 않으면 하은대나 그쵸? 하은대, HAEU가 의가 되니까 하은대나 이렇게 잘못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 붙임표를 붙인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명과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고 인명은 성 이름 우리는 패밀리 네임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임표를 넣는 것도 허용한다. 선생님은 경아를 할 때 반드시 경 띄고 붙임표하고 캐피탈 A를 써요. 그럼 뭐 내 개인의 고유 권한이고 사실 84년의 로마자 표기법의 형태를 좀 따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리고 이름에서 일어나는 그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우리 앞에서 기억나요? 예외 중에 인명 표기는 전자법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법을 따르고 있지만 인명은 전자법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대는 빨간 머리엔 뭐 별로 안 받겠습니다만은 선생님 세대는 빨간 머리엔이 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여학생들의 필독서였어요. 근데 보면 거기서 빨간 머리엔이 늘 하는 말이 이자가 붙은 N이에요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철자 특히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자 변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이게 그 서울대 이상옥 선생님하고 이상옥 선생님이 자문을 하고, 이분은 이제 음성학 하시는 분이라 음성의문을 하실 자문을 하시고, 요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그 정보 컴퓨터공학과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협업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융합의 결과죠. 융합의 결과인데, 그래서 만들어서 로마자 변환기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로마자 변환기 치면 들어가고 시스템에 따라서 그대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전환되어서 나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명함을 만들거나, 혹시 뭐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의 이름을 만들거나 이럴 때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19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가보면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모두 로마자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라는 말을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 변환을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그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지만, 뭐 굳이 이쪽 뭐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변환기를 사용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명이라든지 고유명사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고 다소 좀 재미없는 요번 주의 얘기라서 하품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한류와 언어라는 이 과목을 내가 시작할 때 나에게 이 과목에 있던 어떤 시발점, 트리거가 되었던 그 시발점이 그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의 로마자 표기였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는 달리 처음에 얘기했던 듀란듀란의 노래를 한글로 전사해서 내 노래를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은 그 욕구에서 뭔가 뭐랄까 공감을 느껴서 그랬기 때문에 좀 재미없기는 하겠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 이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득히 한 2주 전으로 밀려났죠. 우리 분명히 한류와 언어하고 있거든요. 문화 컨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이 로마자 표기법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해야 할까를 3차 시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